이 정권은 분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 원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분리하면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면서 공개 반박했습니다. 원전 논란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공방까지 오늘 있었던 일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원전 지원 의혹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이적행위다, 북풍 공작이다. 양쪽에서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먼저 권성동 의원님, 이적행위다라는 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다량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실행이 되면은 그 보고서에도 산업부 공무원의 보고서에도 문건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사용 후 핵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북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깐만 과거 캐도와 비교하는데 캐도에서 경수를 지원할 때는 북한이 핵 개발 전이고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적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요. 만약에 이 산업부 문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닌 이 문건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런 것들이 선거용 북풍 공작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상상 의혹이고 억지 의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 의혹이냐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적 행위라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적의 원조다. 이 부분은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자는 것은 94년도 제네바 협정 이후에 북한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30%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 갔던 담당자가 김영삼 정부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을 하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직접 북한에 가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이 이적행위의 원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 군 통수권자에게 이적행위를 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탄핵을 추진하십시오. 왜?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는 더 몇십 배나 더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의혹 제기를 하지 말고 탄핵을 추진하시라는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 문건 공개하라는 부분에서 산자부 문건 공개를 했는데 USB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자, 두 정상 간에 오고 갔던 것들 이게 외교 관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반론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뭐 외교 관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요즘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안에서 지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이제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서 억지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걸 했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1차 정상회담 때 2018년 4월 네. 남북한 1차 정상회담 때 북한 전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네. 그다음에 그 1차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에도 원자력 발전소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1차 정상회담에서 또 건넨 USB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이 되면은 공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뭐 애교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경제를 USB 내용이 북한 신경제 구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줄 것이고 지원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할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우영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력 지원 부분만 공개를 해라. 그것도 안 되면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보위 위원이거든요. 네. 그럼 여야 원내대표한테 열람이라도 시켜줘라. 그러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클리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청와대 정부수석도 처음에는 야당이 명운을 걸면 공개하겠다고 해서 공개하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핑계에서 공개하라 그랬더니 이제 또 못하겠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 내용이 국가 안보나 뭐 외교와 그렇게 밀접한 그런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북한이 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이면은 알겠습니다. 공개를 못하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줘라. 자, 그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으로 열람할 수 없냐라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제2의 NLL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걸로 장사를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포기선은 없었다라고 귀결됐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굉장히 재미를 봤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그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국정원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들이 본 거지만 이것은 정상끼리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네. 정보위 차원을 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에서도 어떤 기사를 썼냐면 제목만 읽어드리면 2018년 3월 15일 중앙일보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신동아 북한 산림보건 원전 건설이 답이다. 한국경제 남북경제 개선에 북한의 원전 지어주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북한이 비핵화되면 김영삼 정부 때 시도했던 캐도에 함경남도 신포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한번 해봐라라고 할 텐데 그럼 우리 미리 한번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서 산자부 직원이 이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이 아니에요. 오세훈 전 시장은 V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VIP용이라고 해서 완전히 나중에 유감 표명이 망신살이 있죠. 뻗쳤는데 네. 여기 보면 이거예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고려사항이 뭐냐면 몰래 지어주고 내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대로 읽을게요.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 사항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왜? 당시에 보수 언론조차 북한의 경수로동 원전을 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인 담당자는 산업부의 공무원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시가 떨어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보고는 안 됐지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회담할 때도요. 남북 경협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반도 경제가 좋아진다. 똑같아요. 제목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런 자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싱가포르 회담도 잘 되고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경협을 하자. 그럴 때는 남한의 경제도 좋아지고 북한의 경제도 이렇게 좋아진다. 이거 한번 참조하세요.
하고 보낸 거고요. 원전에 원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반박을 하면은 산업부 공무원이 외부의 지시 없이 장관의 지시 없이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산업 공무원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걸 검토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선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했다고 보고요. 최소한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검토, 진짜 그 사무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를 하루에도 수건씩 보고서를 만드는데 앞에다가 우리도 청와대 근무하고 법무부에 근무해봤지만은 거기다가 이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라고 이게 부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이걸 부기를 뭐 하랍니까? 자기들끼리 내다 보는 건데 과장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이것을 부기한 거는 만에 하나 나갔을 때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지시, 청와대의 보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매체도 이제 보도를 하고 그랬던데 이 동보고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혼자 검토하다가 옆에 동료한테도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나 장관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 보고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상이 되는데 만치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우리가 난처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미리 받고 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삭제된 문건 파일 같은 경우도 530개라고 야당이 계속 공격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건도 220개가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담당자 그 부서는 캐도부터 쭉 했던 것을 쌓아놓고 있는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이 관계가 잘 풀리면 다시 경수로 발전소 얘기가 나오겠네. 그럼 어디다 할까 하면서 DMZ 이건 가능성이 낮아. 신한울 여기도 가능성이 낮아. 그리고 신포가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적 행위까지 나간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고요. 나갔다라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세요. 자, 거부하지 말고. 지금 앞서 말씀하는 와중에 그 USB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그 USB를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죠. 북한과 대화에서 원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아서 미국에도 이 USB를 건네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통상 미국이 저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안에 원전 내용이 있으면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미국에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미국에도 보고인지 알려준 사항을 갖고 통보한 사항을 갖고 왜 국민들 국민한테 특히 야당 공개 못하냐? 대표가 열람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그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받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열람만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관계,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사항, 재보수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달해 준 문건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USB를 건네준 예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 정상과의 관계에서 USB를 줘가지고 이걸 검토해봐라라고 준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아니다라고만 자꾸만 발뺌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여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잖아요. 차분하게. 여야 간에 무슨 정치적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자는데 그걸 거부하고 국정조사 떳떳하면 국정조사 하자는데 국정조사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캥기고 뭔가 숨기고 감췄기 있고 뭔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런 형태를 보고 의혹 막 던지기예요.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던져놓고 캥기는 게 없으면 다 까자. 그리고 캥기는 게 없으면 국정조사 응하라. 그리고 캥기는 게 없으면 다 공개해라. 그런데요. 아니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는요. 원자력 발전소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사용 후 핵 연료 추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미국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도
그때도 94년도 김영삼 정부 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좀 하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돈 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문건이 USB에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한미 간의 외교적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좀 의문스러운 거는 1,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이 문건 검토가 됐거든요. 1차 건넨 문건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문건을 왜 작성했느냐. 2차 정상회담 때 이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부품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전 얘기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다른 의원들이 나와서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란입니다. 어제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정이 감당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뉘앙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립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일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정이 감당되면 적극 지원하겠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얘기를 사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현재 예산이 감당되는 한에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봐라. 그리고 그게 해결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 뭐 저도 정확한 그 의미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어지럽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 세 분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낙연 대표는 이 공유제하자. 정세균 총리는 또 손실보상제하자. 과연 이게 정부 가능할 것이냐. 그냥 대선 주자들이 자기들 뽐내기 위해서 이슈를 막 던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주호영 대표의 발언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일용 노동자 네. 이런 분들에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의 정부 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한 예산, 뭐 그린 뉴딜 예산 이런 거 좀 절약해서 하고 안 되면은 전 그래도 안 되면 국채 발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권성동 의원보다 더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손상 보상제, 손실보상제는 손실보상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체 찬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자. 이것도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찬성을 해요. 대체적인 여야가 지금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 손실보상제하고 사회적 연대 기금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아까 우리 대선 주자들 얘기하던데 저희들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실보상제는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으로 하냐.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예를 들면 소급입법 적용 안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다 해주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제에 의해서 하자.
라는 건데 그것이 약간 혼동이 있어서 그러면 소급비법 적용하지 말자는 거냐 하자는 거냐 이런 논란을 간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총액이 얼마냐? 대체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그 범위에 맞게 일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문제는 그래도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손실보상제로 하자. 그리고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국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기금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복권기금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재정 압박이 좀 덜하니 그런 부분을 헐어서 쓰자.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하면서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 얘기가 이제 4월에 재보선이 있는데 그 전에 그게 이제 선택적 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만 타겟팅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4월 전에 지급하는 것까지도 반대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4월 이후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업 제한 금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은 4월 전도 괜찮다. 네, 재정 여력이 확보가 되면은 네.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건이 이걸 갖고 빨리 시행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4월 재보선 직전에 하는 것은 피하자.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위로를 해드리는 성격의 특별 지원을 갖고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라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제는 입법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제를 입법하면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조사 요원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권이가 얘기하는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 지원 형태로 빨리빨리 지급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법을 통해서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그건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는 하고 그렇지만 손실보상제를 만들어서 좀 더 정교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이거 선심용 선거 때 돈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다른 야당 의원하고 이제 토론해 보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지만 그렇다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주자. 당장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는 주장하지 않겠다. 다만 좀 걱정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도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 선거가 좀 갑자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무슨 예상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와 이런 정치적인 일정과 관계없이 당장 코로나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와 무관하게 그것은 빨리빨리 지급할 거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지원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 어제 그 소수 야당 의원들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지적하는 게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해서 이제 4차 지원금으로 주는 방법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액수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전처럼 100만 원, 300만 원 요 정도 수준으로 하면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주자고 하면 뭐 당장 뭐 국민들한테 인기는 있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또 야당이 공격하거든요. 막 퍼주기냐. 나중에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그 총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 또 이제 정치하는 입장 민주당과 또 홍남기 기재부 장관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국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야당의 입장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야당의 주장과 또 기재부와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주장 이 서너 바퀴 서너 군데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공통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조 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더 많이 주는 것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은 뭐 보편적 지급하자라고 뭐 보편 지급, 선별 지급 다 하자라고 이낙연 대표가 어제 대표에서 얘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 턱도 없는 얘기라고 지금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은 취약계층한테 100원 줄 거 400원, 500원 주자는 거예요. 우리 당 입장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봉급도 줄어들자고 큰 피해도 없는 사람은 분들한테까지 다 지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네. 근데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포퓰리즘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편적 지급해가지고 표 오늘 계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난지원금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를 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라는 국민의힘 내부 문건, 그러니까 배포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토론도 지금 해도 모자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고, 표현 자체가 지금 저기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저런 거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거를 뭐 전략이라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자체는 전 적절치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보궐선거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치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 보궐선거 생겼고,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썼고, 또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후보 안 낸다고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바꿔서 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이 선거에서 제대로 된 표심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일 대정부 질문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 질의 필요 정도면은 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프레임 씌우기라는 그 문구 때문에 좀 더 큰 이게 논란인 지금 것 같아요. 뭐 프레임이란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남발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런 거를 무슨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거는 적절치가 못했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스스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문건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유치하고 그리고 참 치졸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거기란 민생에 대한 이런 건 없고 오로지 그냥 정치 싸움, 정치 공작, 정치 공학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여기 보면 권성동 우리 의원님이 내일 대정부 질문하는데 권성동 의원님에 대한 지지사항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금 볼 거예요. 근데 적절하지 그대로는 않습니다. 안 하시죠.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도 남의 얘기할 게 없어요.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좀 한일 들어보세요. 갈등은 내년 총선을 호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도 프레임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서로 이 피장 여기 있는 파장이에요. 내용을 싹 바꾸고 예를 들면 손실보상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K방역 이 방역은 어떻게 할 거냐, 설날 때 정부에서는 대책이 있냐, 확산을 막을 뭐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저는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여기 있는 대로요. 이 프레임 씌우기는요. 그냥 낙인 찍기, 들 씌우기, 억울한 사람 만들기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원래 낙인 그래서 찍기 제일 잘하는 정당이 네.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해서 뭐라 하지 말고. 권성동 예. 의원님부터 첫 번째 질의던데 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나 질이 잘하세요. 마지막 풍기하지 주제를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 두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시도를 하고 여기서 결정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종 결정되는 그 후보와 마지막 단일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바라던 방향 예. 아닌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지금까지 있다고 뭐 보시죠?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었고 뭐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서 먼저 단일화하고 우리 당 후보와 이제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방정식이 굉장히 단순해졌고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전략이다. 안철수 무시 전략, 시간 끌기 전략. 그러면서 안철수 김백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론조사도 봐도 안철수가 이제 1위가 아닙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1위로 올라가고 안철수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결국은 나경원 의원한테 어쩌면 경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제3지대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잠시 뒤에 저희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출연을 하시는데, 그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금 더 우세한 곳으로 저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이 상당히 크죠. 근데 저건 이제 단일화를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짧게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겠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최종 양쪽 간의 후보자 간의 어떤 기싸움도 벌어질 텐데 어떻게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뭐 우리 당은 당 대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는 지상 명령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단일화가 안 됐으면 하고 바람을 바라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 싸움이 결국 삿바 싸움인데요. 삿바 싸움이 두세 달 계속 되면서 저는 단일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효과 만점이 아니라 효과 빵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단일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올라온 후보가 단일화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일화 가능성이 단일화 효과가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